재난안전 119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안보 이슈를 오늘도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먼저 우크라이나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몇 주 안에 결론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미국 플로리다에서 종전 협상을 진행 중인 그 시각 푸틴 러시아 대통령 관저가 공격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새벽 푸틴 대통령 관저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 시도가 있었다고 러시아가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공격에 투입된 드론 90여 대를 모두 격추했다면서도 입증할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응징에 나서겠다며 보복 대상과 시기도 이미 결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Учитывая окончательное перерождение преступного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перешедшего к политик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терроризма, переговорная позиция России будет пересмотрен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부기관을 공격하기 위한 명분을 쌓고 종전 협상 성과를 깎아내리려고 수를 쓴다는 겁니다. І зрозуміло, що для русських, якщо у нас з Америкою немає скандалу, а ми маємо прогрес, для них це провал. 우크라이나는 미국에게 대응을 촉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 시도 주장을 푸틴 대통령에게 전해 듣고는 매우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푸틴 관절에 공격할 명분과 실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러시아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입니다. 진실 공방 속에 분명한 건 종전 협상이 다시 꼬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자, 회장님, 이게 며칠 전 뉴스고 속보가 또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잠시 뒤에 좀 질문 드리고요. 일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소행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거에 푸틴 관저를 공격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그 푸틴 관저가 하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이 있어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또 노브고로드, 소치 이렇게 여러 곳이 또 더 몇 군데가 있군요. 그렇죠. 크레물린궁이 아니고 노브고로드 북동쪽에 있는 핀란드 근처에 있는 그 주에 있는 이제 관저인데 관저를 내부 인테리어는 똑같이 해놨다 그래요.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노브고로드에 있는 발라의 관저가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데 제가 주장이 좀 엇갈리죠. 젤렌스키 주장과 푸틴 주장이 또 유럽 입장과 트럼프 입장이 다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유럽에서도 그 이야기 나왔죠. 유럽 지도자들이 지금 실력이 없는데 젤렌스키가 그 푸틴 관저를 공격했겠느냐. 굉장히 위험한 시도죠. 만약에 젤렌스키가 푸틴의 관저를 공격한 것이 입증되고 사실이라면은 푸틴 역시 젤렌스키 관저를 공격할 명분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자폭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즉각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푸틴은 더 강하게 곧 보복 공격을 준비를 했고 결재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문제는 트럼프 입장이에요. 트럼프가 이 이야기를 푸틴 이야기만 듣고 내가 화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 상황은 그 젤렌스키에게 굉장히 불리한 어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증거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가 우크라이나도 거짓말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증거를 공개했는데 그 뉴스를 보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눈 덮인 숲속에 드론 잔해가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 푸틴 대통령 관저로 향하다 격추된 우크라이나 드론 중 한 대라며 러시아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 접경지에서 발사됐다며 비행 경로까지 설명했습니다. Однозначно подтверждает, что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ая атака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была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й, тщательно спланированной и носила эшелонированный характер. 보복을 공언했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를 집중 공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신년사도 종전보다는 전쟁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을 영웅으로 부르면서 응원한다며 우리의 승리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주장이 종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드론 잔해 영상 공개엔 우습다면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없었다는데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석유 저장 시설과 항만 등을 겨냥한 정밀 타격도 이어갔습니다. Я вважаю, що допоки будуть знаходити вони причини, тобто вони будуть їх знаходити постійно, щоб не було 이런 가운데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가 우크라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과 종전안을 논의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관저 공격서를 둘러싼 공방에도 협상의 동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자, 러시아가 결국 증거를 공개를 했는데, 자, 우크라이나 입장은 우습다, 그러니까 웃기지 마라, 뭐 이런 뜻인 것 같고, 미국은 신빙성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도 경험한 바 있다면 제가 차관 시절에도 북한의 드론이 예. 침투한 흔적을 찾기가 사실 그때 떨어진 것을 보면 북한제거든요. 예. 근데 그걸 한 발사 기지와 비행 경로를 이렇게 밝혀야 증거가 되는데 예. 물론 비행 경로도 밝히고 이렇지만 저것만으로 잔해만으로는 입증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예. 입증 부분이 있고 그러면 하여튼 푸틴은 젤렌스키의 어떤 공격 위험한 시도를 좀 적극적으로 협상 국면에 활용하는 게 있는데 보복한 공격을 보면 지금까지 보복이 또 남아있는지 몰라지만 오데사를 공개했는데 키우를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던 아주 이것이 파견으로 종전협상의 또 중기나 파견으로 가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자작극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젤렌스키가 모르는 군 단체에서 뭐 했을 수 있지만은 예. 그러나 젤렌스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진짜 국내 외교를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어려운 가운데 푸틴의 관절을 공격을 제가 정상적으로 판단할 때는 관절을 공격할 타이밍도 아니고 그런 능력을 과시한다 해서 젤렌스키 유리한 것 상황도 안 만들어지니까 저는 이 국면에서 젤렌스키가 명령을 해서 젤렌스키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 희박하다 이렇게 보신 거고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종전 협상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에 90% 정도, 95% 합의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신년 담화에서 이제 10% 남았다. 그러니까 90% 정도 합의에 도달했는데 이 10%가 제일 사실 모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크게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게 두 가지입니다. 자, 돈바스 넘겨달라 러시아의 요구에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에서 철수하자 이런 안을 얘기를 했고 안전보장 관련해서는 나토식 집단 방위를 요구했는데 러시아가 이걸 지금 수용할지 미지수입니다. 남은 5%가 남은 5% 내지 10%의 협상의 의제가 예. 이미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합의한 90%보다 더 중요하죠. 관건이죠. 예, 관건인데 러시아는 이 특수임무 작전이라는 우크라이나 침략의 목표가 돈바스 전체 지역, 돈바스 지역 면적이 우리 국민들 속에 조그만 지역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우리 대한민국 면적의 53% 정도. 우리가 지금 도네츠크가 있는 저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루안스크와 예. 도네츠크 지역, 저 부분 돈바스 지역 분지인데 예. 저 지역을 잃게 되면 사실은 키우와 중심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전체가 늘 러시아의 위협에 노출되는 거죠. 예. 그 넘어서면 이게 분지 지역인데 넘어서면 평원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나 이게 지금 돈바스 지역의 면적이 대한민국 영토의 53%에 해당되는 5만 평방 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인데 지금 러시아가 거의 88% 정도 점령하고 있어요. 예. 루안스크 지역도 거의 점령하고 있고 도네츠크 지역도 80%까지 점령하고 있고 밑에 자포리아 헤르손 지역은 한 70% 수준이지만 전체적으로 이 영토 문제에서 우크라이나는 많이 양보해서 그러면 이미 점령한 80%에서 88% 그 지역은 러시아에 다 양보할 의사가 있는데 예. 나머지는 우크라이나 거다. 우리가 전선 지키고 있으니까 이런 입장인데 러시아는 전체를 점령하고 있는 지역은 물론이고 점령하지 않고 있는 12% 내지 20% 해당되는 지역도 다 달라. 예. 이렇게 하고 미국은 그러면 이 12% 내지 20% 되는 지역을 자유경제지역으로 지금 조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완충지대 조성을 지금 얘기하는 저 것 지역이 같은데. 이제 예. 점령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죠. 정말 큰 영토입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해서 협상을 우크라이나도 양보할 수 없죠. 젤렌스키는 저거 양보하게 되면 정권 내놔야 되겠죠. 국내적으로. 전쟁 수행 명분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협상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숙제가
저 지역을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 요충지대를 러시아에 내주고 안전을 담보받으려면은 예. 재침략의 약속을 문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침략을 막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되는데 평화유지군이든 미군이 들어오든 나토에 가입하든 이렇게 되는데 나토에 가입한 건 안 된다. 또 미군 주둔도 러시아가 푸틴이 받을 리가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근데 그와 관련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주둔을 논의하고 있다. 미군 주둔이죠. 네, 미군 주둔을 논의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했죠. 반대했죠. 파병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좀 바뀌었을까요? 논의했다는 거는 지금 뭐 합의에 이뤘다는 얘기는 아닌데.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협의할 때는 합의를 좀 만들어내려면 90% 가려면은 예. 트럼프 기존 입장에서 좀 양보해서 우크라이나 입장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안전대책에 대해서 젤렌스키 집약이 요구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해서 인계철선 이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군이 한 명이라도 가 있으면은 미군의 그 있는 곳이 공격하면 미국에 대한 공격이 되니까 예. 미국이 거의 전체적으로 그 작전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자동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예. 젤렌스키로서는 미군이 주둔하면 오케이죠.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군 주둔하면은 나토에 뭐 가입하는 것 같은 효과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크라이나 희망상을 냈지만은 미군 주도라든지 나토 자동 개입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평화협상에 대해서 푸틴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예. 푸틴은 이미 평화를 원한다 하면서도 신년사라든지 연초에 군사 지휘관들 모아놓고 군사력으로 실력으로 러시아 영웅들이 그 영토 군사작전 임무를 완수한다. 이러면 도마지 전체를 점령하도록 실력으로 군사력을 점령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예. 그런데 저는 냉정하게 보면은 트럼프가 지금 푸틴한테 약간 기만당하고 있다. 푸틴은 이런저런 핑계로 협상을 지연시키면서 전체 목표를 달성해 군사적으로 달성해 가는데 지금 트럼프는 계속해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러는데 트럼프 약속 신뢰도가 계속 떨어져요. 크리스마스 이제 끝내겠다. 크리스마스 지났잖아요. 예. 또 연초도 지나가고 있잖아요. 몇 주 안에 약간 그래도 길게 봤습니다. 길게. 그래서 예. 지금 이 푸틴의 어떤 여러 가지 전략과 뭐 흔히 말하는 평화와 전쟁 두 양면 공세에 예. 좀 트럼프가 좀 기만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90%까지 왔는데 10%가 사실상 모든 거다. 그러면서 두 가지 지금 저랑 대화한 내용 중에 돈바스 넘겨달라는 거 하나 하고 전체 나토식 미점령 지역을 지역까지 넘겨달라고. 전부 다 또 나토식 집단 방위 네. 이 부분에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원전 얘기가 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 그 그렇죠. 지도 잠깐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우크라이나 안에 이거 말고요. 예, 그렇죠. 예, 원전 관련 내용인데 자포리아 주에 지금 있죠. 자포리자 원전이 유럽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이게 지금 왜 분쟁이 되고 있습니까? 자포리아 지역 주에 있는 거죠. 자포리아 예. 원전이 6개의 원전이 가동 중인데 84년, 85년부터 가동을 해서 예. 이게 사실 러시아가 건설한 거거든요. 80년대 중반부터 95년까지 해서 과거 소비에트 연방에서 걸쳐서 러시아가 95년에 완공을 한 자포리아 원전인데 유럽 최고의 원자력 발전소이죠. 이게 전쟁 시작하자마자 22년에 러시아가 점령을 했어요. 예. 근데 이 자포리아 원전은 우크라이나의 전력에 굉장히 공급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설인데 예.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24년 이후부터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자포리아 원전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찾으려고 자꾸 드론 공격도 간헐적 공격을 하니까 파괴되면 안전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러시아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르노빌 원전에 굉장히 그 엄청난 비극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 서방사회에서는 자포리아 원전의 안전 문제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종전협상에서 자포리아 원전 누가 가질 것인가. 예. 이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뭐 지분을 갖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저 지분을 요구했어요. 미국은 정말 트럼프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근데 지분을 3분의 1씩 가지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3분의 1, 자포리아 원전이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전략가를 썼는데 왜 미국이 자국과 멀리 떨어진 자포리아 원전을 필요로 할까 생각했는데 예. 우크라이나 희토류가 많거든요. 광물 자원들 예. 또 미금속 광물 자원인데 그걸 재련하는 데는 또 전기가 많이 소모돼요. 미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할 거예요.
그 적은 사업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미국이 원전에 지분을 요구하는 것은 조금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나 자포리아 원전의 미래에 대해서도 종전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변수입니다. 미국이 종전 협상을 타결한 대가로 원전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원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역의 재건 사업에서 상당히 주도적 역할을 그렇죠. 할 것이고 예. 유럽의 새로운 질서에도 큰 일을 했다 이런 국제사적, 외교사적 어떤 그런 명성을 얻어서 미국의 어떤 세계 지배 이런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나라는 유럽 쪽에 주로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주에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캐나다를 방문해서 캐나다로부터 2조 원대의 경제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캐나다는 이미 220억 달러 이상 지원한 최대 원조국 가운데 하나인데 왜 캐나다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까? 캐나다 한국 전쟁 때 우리 6.25 전쟁 때 한국도 많이 도왔잖아요. 굉장히 많이 그런 도왔고 차원일까요? 캐나다가 나라는 적지만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 국가들의 국제적 영향력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국제법의 주도적 역할도 하고 있고 예. 평화유지 활동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캐나다에 해마다 열리는 헬리팩스 회의라는 게 있어요. 나토 국가들의 군사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모이고 예. 미국 국방부 장관이 참가하는 헬리팩스 회의도 캐나다가 하고 있는데 캐나다가 상당히 그 나토 동맹 국가들에 대한 어떤 군사적 협력을 굉장히 돈독하게 해가고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겠죠. 또 영연방 국가이고 또 트럼프 등장 후에 캐나다하고 또 미국 관계, 트럼프 정부가 관계 안 좋잖아요. 예, 근데 틀어졌죠. 캐나다가 예. 그런 걸 떠나서 나토 동맹국이 이런과 같이 그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국면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예. 정치 세계사적인 측면에서는 EU 국가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거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는 걸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EU 가입에는 조금 이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결사반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럽 국가 내에서도 우크라이나를 EU 가입하는 거에 결사반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헝가리입니다. 헝가리죠. 왜 그런 겁니까? 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헝가리는 예. 친푸틴 친러 정권이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한 국내 정치 질서가 좀 헝가리 좀 다른 유럽 국가들 달리 좀 예. 소련과 러시아의 관계가 좀 돈독한 편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그 EU에 또 한 나라가 반대하면 안 되는 거부권 행사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헝가리가 부다페스트 정권이 그 푸틴의 동조한 입장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정전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한데 속보가 나오는 대로 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이완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타이완을 전방위로 포위에 압박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죠. 이틀 연속인데 9개월 만에 재개된 실사격 훈련입니다. 먼저 관련 뉴스 2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중국군 훈련에는 구축함과 호위함, 전투기까지 대규모 전력이 동원됐습니다. 실탄 사격까지 진행한 약 9개월 만의 훈련으로 타이완을 둘러싸고 5곳에 전력이 배치됐습니다. 지룽과 가오슝 등 항구가 위치한 북부와 서남부에서는 주요 항로를 장악하고 동남부에서는 타이완군 최후의 방어선을 무력화시켜 외부의 원조를 차단하는 게 훈련 목표입니다. 可以说，你台独的任何生命线，包括运输线，都在我们的风控范围之内。 타이완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군사훈련은 그간 주로 보복과 항의 메시지 차원에서 진행돼 왔습니다. 중국은 이번 훈련을 시작하면서 외부 세력을 향해서도 경고했습니다. 这是对台独分裂势力和外部干涉势力的严重警告。 중국이 말하는 외부의 간섭은 최근 미국이 타이완의 다연장 로켓 같은 공격용 무기 등을 16조 원어치 판매 승인한 일을 겨냥한 걸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무장시켜 섣불리 공격하기 힘들도록 만든다는 미국의 고슴도치 전략까지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사실상 실력 행사에 타이완은 주변국을 위협하고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영내 각국과 협력할 거라며 공동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어두운 화면 속 우뚝 솟은 고층 빌딩. 중국군이 언제든 타이완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핵심 지역 조준이 가능하다고 과시하는 듯 군사용 드론으로 촬영해 공개한 타이베이의 랜드마크 101 타워입니다. 이틀째 훈련에서 타이완 영해 12해리 거리까지 근접해 포위망을 좁힌 중국은 장거리 실탄 사격 장면까지 함께 공개하며 타이완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타이완은 타이완 해협 주변에 임시 위험 구역을 설정해 항공기 진입을 금지하고 940여 편의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었다고 중국 측을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군의 젠16 전투기를 조준, 감시하는 자료를 공개하며 중국에 맞설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此时此刻面对着外部的威胁，我们最需要的是内部的团结。 중국은 이번 훈련에 미국을 향한 경고의 뜻이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공개된 훈련 포스터에 미국이 타이완에 판매 승인한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를 중국 해경 선박이 가로막는 모습을 그려 넣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도 미국의 무기 판매를 재차 비판하면서 강력하게 반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거론하며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미국은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입니다. 위기 고조의 책임을 지지 않고 미중 관계를 관리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자, 중국이 이틀째 군사훈련을 벌였고 이 군사훈련의 이름을 정의의 사명 2025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타이완, 미국 동시에 겨냥한 거죠? 예, 그 군사 작전 이름이 참 기억이 남습니다. 정의의 사명 2025 이렇게 붙이는데 그 정의는 누구의 정의입니까? 중국의 정의겠죠. 중국 공산당 정권의 정의죠. 그 대만을 완전히 5기지에서 완전 포위해서 동서남북 또 사면에서의 포위해서 하고 또 그게 동서남북에서뿐만 아니라 그 바다에서의 어떤 봉쇄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봉쇄까지 능력까지 보여줬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 관계가 굉장히 악화 일로를 걷고 있고 또 중국이 조금 예민한 부분은 미국과의 어떤 강력한 양자 동맹 관계를 갖고 있는 일본이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만과 중국 간의 분쟁이 생기면 우리가 대만에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데 대해서 그 예민한 정책 판단이 이번 훈련 이름을 붙이고 또 실제 훈련을 하는 걸로 연결돼 있는데 지금 또 예민한 부분이 원래 그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할 때에 대만에 대한 미국과의 어떤 여러 가지 입장을 정리한 것이 79년에 만든 대만 관계법, 타이완 릴레이션 액트라는 게 있어요. 대만 관계법에 따르면은 방어형 그 군사 물자를 계속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걸로 중국도 양해가 되었었고 미국이 협정을 맺었는데 2019년인가에 그 트럼프 1기 정부 때 대만 관계법 이상의 수준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도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아까 나왔던 그 무기들이 일부 대만에 지금 16조 원치 판다는 그 무기들이 방어형이 아니고 공격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무기들도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이 그런데 하이마스라는 것은 조금 공격용 무기, 방어용 무기가 군사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구분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사정거리 한 30km인데 전진해서 계속 다연장 로켓을 발사하는 약간의 대륙의 상륙에서 전진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무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좀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국가들에게 강하게 경고를 하는 거죠. 우리 대만에 문제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70년 전에 힘이 약한 중국이 아니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거죠. 지금 미국이 타이완에 우리 돈 16조 원어치의 무기 판매 패키지를 승인을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하이마스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게 초기 상륙을 저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무기고 한 번에 6발이 동시에 발사가 되는데 차에 놓고 발사할 수 있는 이동용이죠. 그러니까 히트앤런
발사하고 도망가는 이동하는 그냥 북박이형 포가 아니고 예. 계속 그 이동하는 차량에 탑재해서 계속 예. 공격을 할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예. 그런 공격용 무기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방어형이 아니고 공격형 무기이다 이럴 때 보니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죠. 반응하고 있는 거고. 중국의 상륙에서 전진할 예. 때 사용될 수 있는 무기죠. 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입증됐다고 지금 제가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이마스가. 화력이 굉장히 좋고 예. 다연장 포라 해서 한꺼번에 여러 발을 쏠 수 있는 포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위력이 있습니다. 예. 근데 중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타이완이 자, 미국과 중국에서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겁니까? 타이완이. 예. 중국은 국가의 어떤 정체성 측면에서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보고 하나의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모든 나라와 수교할 때 대만과의 단교를 요구합니다. 예. 대만과의 단교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만의 독립 여기서 굉장히 예민한 거죠. 예. 등소평 시절에는 등소평까지는 이런 생각을 했죠.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지 않는 한 독립을 추구하지 않는 한 500년이든 1000년이든 이 상태로 그냥 가면 된다. 일국 양제론. 한 개 국가 두 개의 제도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예. 시진핑 등장 이후에는 일국 양제론이 후퇴하고 대만의 어떤 그때 독립운동이 좀 있었어요. 정치 예. 세력 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만이 독립을 추구하면 군사적으로 복속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 있는데 또 이 재미있는 것은 대만과 중국이 저렇게 예민한데도 지난해 대만과 중국 간의 교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글쎄요. 2024년 기준으로 2,500억 달러 됩니다. 2,500억 달러. 아. 2008년에 어느 정도 양국 간에 잠정적으로 합의된 경제 교류 원칙에 따르면 삼통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예. 양국 간에 대만과 중국 간에 통상에 대해서 제한을 하지 않는다. 우편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고 또 관광이라든지 항공편을 유지하고 있어요. 예. 우리 남북 관계가 참 담고 싶은 부분이 이 삼통 그러네요. 정책인데 예, 예. 저렇게 서로가 군사적으로 긴장되어 있으면서도 삼통 원칙은 지켜지고 있고 또 좀 줄긴 줄지만은 대만이 중국에 대한 투자, 대만이 중국 영향 이런 제한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러면 경계선이 뭘까? 레드라인은 뭘까?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예. 대만을 공식 국가로 승인하는 거. 미국과 일본이. 예. 예, 미국과 이제 일본이. 외교적 승인 안 했는데 수교하면은 이것이 레드라인이 될 거예요. 아, 미국과 중국이 일본이 공식적으로 타이완과 수교하는 그렇지 것. 않으면은 예. 지금과 같은 긴장 관계는 유지하되 예. 대만 국내의 어떤 정파들이 독립을 추구하지 말 것, 다른 나라 정부가 대만을 승인하지 말 것, 여기에 대한 약속이 지켜준다면은 우리가 우려하는 군사적 충돌은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사적 충돌은 지난 중국이 70년간 만들어온 중국의 여러 가지 만든 성취들 한꺼번에 또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국제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게 어리석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 미국과 일본이 대만을 승인하지 않고 또 그 대만의 어떤 집권 세력이 과감하게 독립을 선언하지 않는 한 않는 이상? 그렇게 뭐 군사 충돌로 갈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봅니다. 예. 근데 신년 담화만 보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도 예, 크게 놀라지 않을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내 정치형이죠. 예. 시진핑의 흡수 통일이란 비슷한 시사하는 시진핑의 발언을 어떤 정치적 했고. 메시지로 보고 예. 중국을 좀 단합시키고 또 중국이 국제적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이런 담화는 담화입니다. 그것이 어떤 대만에 대한 공격의 메시지로 읽는 데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 타이완 총통은 자, 국방력을 강화해서 국가 주권을 수호하겠다. 자, 이런 양국이 약간 갈등 구조에 접어들었어요. 이렇게 포위해서 군사훈련 예. 저렇게 하는데 대만의 총통은 대만의 대변실 나왔지만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도 견뎌낼 수 힘도 있고 자강놀이 있는데 사실 대만이 아까 고순도치 이야기 나왔잖아요. 예. 먼저 시간에 고순도치 전략.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론이 버거 이론 있고 예. 빙산 이론 있잖아요. 예. 50, 60년대 대만 항상 중국이 대륙이 침략에 우리가 격퇴시켜서 통일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던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보고 전략이라 했죠. 예. 대만은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도 이렇게 잘 만들어 가면서 우리를 군사적으로 이어봐 군사 실질적 침략이 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대만 국민이 대만 정부를 믿을 거 아닙니까? 대만의 외교력은 진짜 대단한 것이 중앙정부가 조금 끼리는 관계가 좀
좀 장교돼 있으니까 힘들죠. 그러나 각 지방 정부나 또 개별 의원들의 관계를 굉장히 강화시켜놔서 그런 촘촘한 외교를 해놔서 국제적으로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1월 4일부터 3박 4일 일정이고요.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 문제, 또 좀 머리 아픈데 또 미중 사이에 경제 문제도 있고요. 지금 대만 타이완 문제까지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양국 정상회담 할 때 의제 조율을 하는데 우리 측이 적극적으로 제기할 의제, 적극적으로 피하고 싶은 의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기를 할 만한 의제를 식별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처한 상황에서 보면은 동북아의 긴장이 심화돼서 냉전 구도가 심화되는 걸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동북아 전체 긴장 완화 문제를 좀 제기할 필요성이, 저 개인적으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북한 비핵화 문제를 거론할 수 있고 또 그 남북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좀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한 2주일 전입니까? 한 10여일 전에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관심사항과 예민한 문제지만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 할 말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것을 어떤 형태로 어떤 장소에서 이걸 제기할 것인가 모르지만 제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도 당연히 제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중국 측은 조금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 인도 태평양 동북아 긴장의 원인이 미국에 있다. 미국에 있다는 것을 강조할 가능성이 많고 한국이 미국 측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 협력을 하는 이런 모습은 동북아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제기할 수 있고 최근에 우리가 핵 잠수함 건조에 대한 합의한 핵 잠수함 건조가 한국의 방어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태 전략 이용할 것이니까 신중해달라 이런 이야기 있고 조금 중국 측에서 우리한테 예민하면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일부 우리 시민단체들이 일부 정당까지 나서서 중국을 혐오하고 반중 시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국의 정부를 굉장히 예민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반중 시위의 단속을 조금 반중 어떤 유언비어성 유튜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자유주의 체제니까 여기에 대해서 별로 우리는 둔감해요. 있을 수 있지. 우리 정부도 비판하는데 외국을 왜 비판 못해 할지만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제가 만난 중국의 외교관들 만나보면 이 부분에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하기 때문에 일부 단체 반중 시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표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양국이 지금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작동되고 있다고 봐요. 우리 국민들도 중국을 많이 비자 없이 많이 다니고 중국도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 국민과 국민 간의 어떤 교류가 굉장히 증폭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점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막에 또 나오네요. 좀 회장님 말씀하신 게 인태 전략 협력, 핵잠 건조, 반중 시위 단속 이런 것들을 중국이 구체적으로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최근에 중국이 일본처럼 타이완 편들지 마라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물어볼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우리 정부에서는 92년도 중국과 수교할 때 원칙이 있어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이 있고 그 원론적인 입장이죠. 원론적이 아니고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 하나의 입장 존중하고 그 당시에 타이완 당국이 사용하던 대사가 간저도 중국으로 넘겼고요. 우리의 고위 관료들이 공식적으로 또 공식 석상에서 타이완 정부와 교류 접촉하는 것도 제안하기로 했던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다면 중국의 시진핑 지도자는 우리 지도자에게 그때 수교 협상을 잘 지켜달라는 식으로 해서 하나의 중국 입장을 재천명해 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복잡합니다. 잘 하시고 돌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북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연일 군사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대형 방사포 공장을 시찰했는데 뉴스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줄지어 늘어선 발사 차량 사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를 받습니다. 방사포 생산 공장을 시찰하는 모습입니다.
600mm 초대형 방사포 공장을 방문한 거로 보이는데 발사관이 5개인 5연장 방사포가 공개된 건 2021년 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 이후 두 번째입니다. 사거리 약 400km 정도로 사실상 남한을 겨냥한 무기인데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검증과 개량을 거쳐 양산을 통한 실전 배치 단계에 이른 거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략적 공격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북한은 이 초대형 방사포에 전술 핵탄두 화산 31을 실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어 군의 주력 타격 수단이자 초강력 무기 체계라고 치켜 세웠는데 남측 주요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공개해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면서 러시아 수출 확대까지 염두에 뒀다는 분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전 테스트를 거친 무기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대량 생산을 주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 노동신문이 일반 자료로 전환되면서 전국 20여 개 기관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볼 수 있도록 북한 웹사이트 60여 개에 대한 접속 차단을 해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요즘 김정은 위원장이 부쩍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이어 행보를 하고 있죠. 초대형 방사포 생산 공장 5연장인데 어떤 걸 좀 눈여겨봐야 됩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북한 노동신문과 북한 방송을 실제로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데 우리 국민들이 저 뉴스 보고 어떤 생각해야 되겠어요? 북한 지도자가 지금 연초에 대포 공장 다니면서 대포 자랑해야 될 때가 아니잖아요. 인민들 좀 먹여 사는 일 좀 걱정해라, 민생 좀 걱정해라 이렇게 좀 우리 인권단체, 시민단체들이 좀 성명서 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대포 지금 핵무기를 가졌는데 나머지 차원의 무기들은 아무리 과시해도 뭐 어떤 우리한테 관심 끌 이유도 없어요. 핵무기, 핵미사일을 하는데 뭐 지금 초대형 방사포 쏜다 해서 우리 국민들 관심을 그렇게 가질 필요도 없고요. 관심을 가질수록 계속 보도할수록 자랑하고 싶은 게 생기는데 좀 뉴스 가치를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것은 결국 민생에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군사 부분을 가지고 자랑하는 건데 자랑하는 정치인데 우리 국민들이 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서 지도자가 먹고 사는 문제에 좀 관심 있는 모습을 좀 촉구하는 그러한 성명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의미를 둘 필요 없습니다. 핵무기를 가졌고 그걸 ICBM을 가질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하의 무기 체계를 저렇게 자랑하고 그런 데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고 뉴스를 다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무게 중심을 둘 필요가 없다. 예. 우리가 자꾸 저렇게 보도해주고 하니까 떠들어주니까 재밌잖아요. 이거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군사 무기 자랑하지 말고 너들 국민들 주민들 밥 먹는 문제 좀 해결해 주라. 이런 목소리를 좀 우리 사회가 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자지구 휴전 협상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서 가자지구 지금 2단계 휴전 협상 지금 진행 중인데 가장 큰 걸림돌은 뭡니까? 트럼프는 이 가자지구 중동 지역의 평화를 해결했다, 외교적인 마술사 같은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가자 지역 1차적으로 어느 선을 정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철수하고 가자 지역을 완전히 병합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하마스가 좀 인지를 인도해주고 풀어주고 무장 해제하고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요. 이스라엘 군대 완전 철수. 그리고 그 가자 지역의 하마스가 군대를 완전히 해제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마스 무장을 해제할 생각이었고 이스라엘도 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해제 안 되면 군을 철수할 수 없다. 또 우리가 1차 합의할 때, 평화협정 맺을 때 가자 지구의 통치위원회 구성하고 이 통치위원회 역할과 미션, 임무가 어디까지 있냐의 부분에서 하마스는 우리가 점령하고 있고 우리가 통치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통치 행위가 조금 자기가 설정한 선을 넘을 때는 우리가 거기하고 컨플릭트를 만들겠다는 입장이어서 지금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이스라엘군 추가 철수, 완전 철수 문제, 또 임시정부 운영의 문제, 하마스의 무장 해제 문제 가장 예민한 것 같아요. 하마스는 무장을 해제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휴전 2단계로 갈 수가 없는데요? 지금 그 진통이 되는데 29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우리 시간은 30일 날 네탄야후하고 트럼프가 만나서 상당히 많은 논의를 했는데 별로 진전이 없었던 것 같고 희망 섞인 메시지만 나와 있고 그 대신에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 철수 의지보다는 그 이스라엘 점령 지역에서 구호 단체를 조금 단속하는 그런 액션을 취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완전한 평화로 가는데 수많은 장애가 우크라이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장애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의 전쟁을 다 막아보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상황도 지금 그렇고 가자지구 상황도 그렇고 한 10% 남은 10%가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10%가 거의 뭐 결정적인 안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가장 큰 장애들이 남아 있는 거죠. 예. 자, 이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이죠. 스텔스 폭격기하고 벙커버스터로 이란의 핵시설 3곳 공습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만약 이란이 핵시설 또 미사일 재건 움직임이 있다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다시 때려 눕히겠다. 지금 중동 상황이 아슬아슬합니다. 이란이 지금 내후외환에 굉장히 시달리는 것 같아요. 하메니 정권이 굉장히 장기 집권하면서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예. 하메니 정권에 대한 어떤 대규모 시위가 지금 완전히 굉장히 격렬한 거고 예. 또 이란 국민의 어떤 정신적으로 조금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중동에서 어떤 지도국가, 패권 국가로서의 그 핵무기 보유 문제가 상당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무력적인 실력적인 견제 앞에서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중동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이란이 저 내외환에 굉장히 하메니 정권 자체가 사면초가인 것 같습니다. 사면초가로서 사면초가에 있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자, 전쟁 기념관 소식도 여쭤보겠습니다. 사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잠깐 좀 보여주실까요? 아, honsu 주한미군 사령관 아닌가요? 아, 브론슨 사령관이죠. 예. 취임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예, 12월 30일 날 방문을 했네요. 저는 정말 감동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개인 휴가 기간을 버케이션을 이용해서 예.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전쟁 기념관을 찾는데 그러면 휴가 기간 와서 저를 안 찾아야 되는데 예. 저하고 좀 대화를 하고 싶다 해서 만났었는데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중요한 것이 한국의 정치, 문화, 경제 지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쟁 기념관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사전에 검토하겠다는데 잠시 저 만난 게 아니고 한 40-50분간 대화를 나누었거든요. 예.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전쟁 기념관 상설 기념시설을 꼼꼼하게 1시간 반을 살피고 가시더라고요. 우리 휴가 기간에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전쟁 준비를 위한 구상, 그 주한미군 28,500명의 정신 전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그 시간을 쓰는 것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사진에 보니까 오른쪽이 가족인 것 같습니다. 부인입니다. 아, 부인하고 아들인가요? 예, 아들도 같이 온 것 같은데. 재미난 얘기가 결혼 시절 이야기도 했는데 예. 자기가 중2일 때 예. 부인이 그 대의였대요. 그 로이어였는데 법무부 장교죠. 예.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인사 잘하는 거 이렇게 여쭸더니 인사 잘하고 있다고 거수경 내 잘하고 있다고. 제가 예. 제가 중2 출신이니까 예. 중2 대장 만나서 아주 거수경을 한번 붙여주는 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다양한 얘기를 나누면 저도 브론슨 사령관의 그 현재 정세를 보고 한미동맹을 보고 인태 전략을 보고 입장이 한국 안보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최근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이 브론슨 사령관이 한반도 지도를 거꾸로 만드는 맞습니다. 것을 가지고 주한미군 장병의 교육에 쓰고 있다 해서 예. 그걸 보면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반도의 글로벌 전략에 한반도가 이 아시아 동북아시아의 끝자락에 있는 변방에 있는 것이 최고 중심에 있다는 것을 그 함장의 지도를 만들어서 지도를 복사해 놨다. 이 지도 정말 저도 감동했다니까 지도도 사진도 찍고 자기도 그렇게 이해해줘서 고맙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머릿속에 항상 교육훈련, 전쟁 준비 또 그 한국에 대한 어떤 깊은 애정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정말 감동적인 방문이었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진을 또 하나 더 준비하셨다고 그랬는데 아카이브 센터라는 게 있나 봐요. 전쟁 기념관 안에. 도서관 예. 기능인데 원래 이제 아카이브라는 게 원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도서관. 그래서
학위 논문들 쓰거나 학술 논문을 쓰는 자료로 근데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예. 사실상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우리 학자들이 논문 쓰고 하기에는 또 좀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외국 도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까운 시설을 시민들에게 좀 제공하자. 예. 약간 독서실 개념, 도서실 개념으로 약간 기능을 혼용했더니 주당 한 50, 주당 일주일에 한 4, 5천 명 오는데 연간 20만 명이 찾는 20만 명을 넘어섰습니까? 예, 서울시에서 가장 활용하고 싶은 도서관 상위 랭킹 3위 안에 들어가는 도서관 아카이브가 되는데 굉장히 최신식 시설인 것 같은데요. 예, 사진으로 최신 보면. 시설보다가 굉장히 그 주변 뷰도 좋고 조용히 공부하고 또 토론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입장료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은 시설로 여러분 기다립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주말에 문 닫고 평일만 오픈되나요? 주 5일 개관을 우리가 7일 중에 6일간 개관하니까 예. 개관하는 날 월요일을 빼고는 다 오픈되어 있는데 친구 만나는 장소로 또 담화 나누는 장소로 또 책 보는 장소로 뭐 작업하는 장소로서는 월요일만 제외하고 주 6일 오픈한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우 한번 또 오세요. 아, 예.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보러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우리 백순주 회장님하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